네, 안녕하세요. 사부대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ERP 신청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입력을 어떻게 할 거냐, 스타트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입니다. 가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올해가 지금 여러분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화살표 노란색을 누르면 19년, 다시 오른쪽 노란색을 누르면 18년, 이렇게 연도가 바뀌고 있고요. 지금은 2020년이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네, 2020년. 자, 처음에 딱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각 메뉴에 대한 입력 방법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월 달에 2020년도 3월 달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20년 3월 달.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0년 8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월부터 자료가 세군에서도 끊고 이랬을 테니까 지금은 8월, ERP를 처음 쓰러 사분에 오셨죠? 그러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를 열고, 메인 매출 전표를 끄고 이제 부가세 전표 쪽이죠? 부가세 관련된 전표. 그래서 여기 달력 3월달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됐죠?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자료부터 과거, 지금은 8월이지만 과거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3월 31일자로 그 하단에 세금계산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는 11번이죠. 예, 11번. 이게 지금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는 얘기예요. 카드 매출 이런 게 아니고 11번. 그래서 품목 뭐 저거 쓰시고, 그 다음에 공고가 1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등록은 그 거래처 등록 메뉴 동영상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플러스 키를 치고 사업자 번호가 11122555555다.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치고 엔터를 치면, 예, 이게 뜨고 엔터를 치면 하단에 이제 커서가 내려가서 신규 거래처 주식회사다. 그래서 회사 상호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엔터. 대표 전문도 뭐 홍길동 이렇게 치고요. 방향키로 이동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를 치면 먹고, 그 다음에 전자증인서를 발행했으면 1번, 전자증인서가 아니면 입력 안 하거나 0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전자증인서죠, 요즘엔 대부분. 그래서 1을 치고 엔터, 그 다음에 또 엔터 치면은 하단에 지금 보다시피 자동 붕괴가, 예, 여러분을 도우미 자동 붕괴가 지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터 치고 올라오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11번 저기 이런 거 치고 품목 같은 거 치고 2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F2를 눌러도 돼요. 기존 거래처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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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이런 식으로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과거 정리를 한번 입력을 다 하셔야 되는 게 FM이겠죠. FM. 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우고 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나 저기 과거 정리하기 싫다라고 이제 게으르신 회사, 나 과거 정리하기 싫어, 그냥 8월이니까, 지금이 8월이니까 최초 스타트를 8월부터 입력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은 우리 회계라는 것은 과거하고 현재가 누적적으로 결산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8월 세금계산서만 실컷 입력해봤자, 그죠? 8월 세금계산서만 실컷 입력해봤자 손익계산서라는 결산서를 지금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3월부터 8월치가 다 입력이 돼야지 정확히 2020년 올해 1년 전체 매출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표 입력을 그냥 8월만 입력하면 당연히 3월부터 7월 이때 발생한 매출액은 반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표를 입력하는 행위를 왜 하는 거냐, 목적부터 알고 보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서 우리 회사의 진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법인세 신고도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도 하고, 이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산서는 올해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게으르게 나 과거 정리 싫어 그러면 3월 4월 다 입력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원칙은 올해 발생한 세금계산서든 돈 나간 거든 급여 나간 거든, 그렇죠? 밥 사 먹은 거든 비용 처리하는 거든 전체 자료를 2020년 걸 다 입력해야 되는 게 FM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어떤 식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회계사무실에게 8월 말일자로, 아니면 7월 말도 좋아요. 이제 8월부터 우리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되니까 7월 말일자로 가결산을 요청해야 돼요. 회계사무실에 가결산을 해서, 그럼 회계사무실은 3월에서 7월까지 입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매달 입력을 하든지 원칙대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반 전표 메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원래는 회계사무실에 받아서 3, 4, 5 월별로 똑같이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8월 달에 몰아쳐 가지고 회계사무실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냐면 이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받으세요. 이 합잔이라고 그러는데, 합잔에 입력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7월 말일자죠. 7월 말일자로 합잔을 받으시면 이게 최종 결과물만 여기다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7월 말일자로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가결산을 해서 여기 7월을 선택을 하고 7월 30일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합잔에 이런 계정들이, 합잔을 보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통장에 7월 말일자 우리 회사 통장 잔고가 3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은 은행이 계좌가 두 개인데 F2를 눌러서 하나은행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엔터 치고 또 보통예금 치고, 200만원은 다른 은행, 여기서 F2를 눌러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합잔을 보고. 그래서 두 개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채 계정이라면 합잔에 다 있는데, 대변인데 예를 들면 외상매입금이면 외상매 이렇게 치고 요 놈을 선택하고 엔터 쳐서 만약 딱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자, 물론 거래처도 이제 쪼개 되겠죠. 거래처도 뭐 여기서 F2를 눌러서 안녕주식회사한테 외상대가 아직 지급할 게 있다, 7월 말일자로. 자, 이렇게 회계사무소에서 자료를 줬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합잔이 요러한 합잔을 회계사무실에서 받았을 거고, 여기에 계정 코드랑 다 있으니까 이거 보고 보통예금 차변에 300, 외상매입금 대변에 300 있으니까 이걸 보고 방금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합잔을 보고 며칠자로, 7월 말일자로, 여기 이제 이렇게 7월 말일자로요. 7월 말일자로 가결산을 받아서 이 합잔 서류를 보고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고 똑같이 입력합니다. 보통예금은 차번, 여기 계정코드 누르면 나와요. 103번. 그래서 103번 차변에 입력이고, 대변에는 2월 계정. 이런 식으로 7월 말일자로 우리 회사 결산서를 한번 입력해주고, 그 다음부터 8월달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월달, 예를 들면 이제 매출 손익 계정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비용 계정은 차변이죠. 밥 사 먹었다 811인데 유명한 계정이죠. 복리후생비. 자, 그래서 밥 사 먹은 건 20만원. 그 다음에 매출도 있었어요.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 상품매 엔터 치면 상품 매출 요놈 선택하고, 저기 3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너무 적나? 5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이 부족하니까 차변은 101 현금 들었다고 가정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합전을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러한 결산서를 회계사무실에서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차변에는 판관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상품 매출 똑같이 입력하시고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중에 설립된 회사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다라는 건데, 주의사항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하면, 보통예금이 그 합잔에는요, 여러분 합잔에는 보통예금이 우리 회사 전체를 합산한 거니까 7월 말일자로 300만원 있다 이거죠. 우리 회사 통장에 300만원 있다, 계좌 두 개지만 그 말인 건데, 이 전표 입력할 때는 보통예금이 두 개 합쳐보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해보면 보통예금만 모이죠. 보통예금만 모였었을 때 이게 하여튼 300은 맞아요. 300인데
그 합잔에는 총액으로 300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300을 쪼개야죠. 계좌번호별로. 그래서 거래처별로, 은행 거래처별로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쪼개놔야 된다. 그래야지 이 계좌 거래처별로, 은행 거래처별로 하나은행하고 테스트은행하고 계좌 잔액이 딱딱 맞아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회계사무실에 부탁을 해서, 이 합자만 봐서는 모르죠. 이 300이 어디 은행에 얼마 있고 어디 은행에 얼마 있는지, 보통의 통장에. 그래서 그 디테일 자료도 명세서를 받아야 되겠죠. 명세서. 아시겠죠?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설립된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거 좀 취소해 놓고요. 예, 이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아, 이건 놔둘까요? 예, 좀 이따 비교식으로 한번 봐야 되니까 19년도랑 20년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다고 치고, 지금부터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말고 과거에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 대한 스타트 정리 작업을 한번 해주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20년인데 과거 정리는 여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을 선택하면 과거는 19년도고, 만약에 지금 여기를 19년도로 바꾸면 과거는 18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년도라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과거는 19년이고 현재는 20년입니다. 2020년. 자, 그랬었을 때 똑같습니다. 전기재무상태표라는 메뉴를 눌러서요. 좀 깨끗한 상태인데 이거를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라는 것은 19년이고 19년 말 12월 31일 밤 12시 현재 우리 회사 통장이 보통예금이라고 그러죠. 보통예금이 500만 원 있었다. 자, 이렇게 쳤다는 말의 의미는 19년 말, 지금은 20년이지만 이건 작년입니다. 이제 작년 말 현재 통장 잔고가 500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우리 회사 전체 통장 잔고를 입력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설립된 회사라면 작년, 그러니까 19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을 테니까 결산이 끝나 있겠죠. 그래서 그 결산서를 보고 여러분이 자체 신고를 했든 회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회계사무실이 법인세 신고를 했든 결산서가 제출이 되어 있을 테니까 국세청에 그 결산서를 보고 19년 말 결산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가정한 거예요. 작년은 19년이다. 그래서 19년 결산서를 보고 그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거 똑같이 보면 됩니다. 똑같이 보고 입력하면 돼요. 그 계정 과목 선택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도, 이게 통장은 5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고 외상 매출금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외상만 쳐도 엔터를 치면 먹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300만 원 있다. 이게 지금 작년 말 미수금이죠. 못 받은 게 300만 원 있다, 이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비품도 뭐 200만 원 있다, 작년 말일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게 직기품이니까 얘죠.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참고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채 이쪽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산 계정 이쪽 왼쪽에다가 입력하고, 금액은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왜냐면 5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플러스를 입력해도 알아서 뺍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니까 99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 예, 이런 식으로 자산 계정을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계정은 외상때, 거꾸로 줘야 될 외상때도 있다. 그럼 외상을 치고 엔터를 치면 외상 매입금 뭐 150만 원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금이 800? 예, 800 있다. 700 있다고 가정할게요. 700만 원이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이렇게 있다. 그럼 아직도 지금 대차 차익이 안 맞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익경험이 있었다. 작년에 이제 이익이 나서, 아니면 결손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잉여금이나 결손금은 이 계정 코드 여기 참고사항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
그러니까 375라고 써있죠. 계정 코드가 375. 잉여금 그래서 얼마가 140만 원이 있어야지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단 박스 요거 정확히 이꼴이 돼야 됩니다. 이꼴. 그죠? 예,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 통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500만 원은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계좌로 이제 쪼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전체 합친 금액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정기 재무상태표 보고 있고 정기 재무상태표 밑에 거래처별 초기율이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보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입력한 거랑 창을 좀 같이 띄우고 싶은데요. 되려나요? 예. 자, 이렇게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게 방금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결과 거래처별로 이제 초기월 거래처별로 디테일하게 이제 다시 한번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예금 500만 원 여기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나왔고요. 여기서는 입력 못해요. 이 메뉴에서는 왼쪽은 여기다가 정기분에도 입력해주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500만 원을 선택하고 은행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2 눌러주면 아까 하나은행이 있었나요? 예, 하나를 치면 98,000번 하나은행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은행은 1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테스트은행이었죠? 테스트은행이 있었으면 여기가 4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쪼개지죠? 잘게 예, 이렇게 쪼개지는 작업을 합니다. 외산매출금도 마찬가지겠죠? 외산매출금 선택하고 여기서 F2를 누르면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신규로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입력하는 과정이라면 거래처가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피곤하지만 거래처를 등록을 미리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그래서 여기다가 수동으로 작년 거래처들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입력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회계사무실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이 거래처 등록 더존 이런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 있을 텐데 그 거래처 등록 파일을 엑셀로 다운받아 달라고 요청하시고 다운받은 거를 여기다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존의 회계사무실은 대부분 더존 또는 세무사랑 둘 중에 하나 프로그램 씁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첫 번째 물어보시고요. 더존 쓰십니까? 세무사랑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가 있어요. 홈택스 등 업로드. 그래서 홈택스 자료도 땡길 수 있고 더존 자료도 땡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거래처 등록 파일 있죠. 세무사랑을 쓰는 경우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랑인지 더존인지 꼭 물어보시고 회계사무실에 더존을 쓴다면 더존 거래처 등록 파일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파일 첨부를 상단에 하고 체크하고 전송하면 이 거래처 등록이 회계사무실하고 똑같이 일로 다 날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사무실 있는 경우에 그렇게 사브넷과 회계사무실 더존이나 세무사랑과 일치시켜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사무실 이용했으면 이제 이런 걸로 한꺼번에 엑셀로 쫙 당기면 좋겠고요. 만약에 회계사무실이 없다, 작년에 없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거래처에 작년에 생에서 발행한 거래처들 등등을 거래처 등록을 미리 여기다가 수동으로 손가락을 두드리면서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부터 정리. 자, 그 다음에 그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얘는 끄고요. 정기분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제 외산매출금 거래처를 그래서 쪼개는 작업을 이 거래처별 초기월 거래처별로 스타트를 초기월 한다 이 말인데, 네, 이게 아니라 여기 있군요. 네, 외산매출금을 선택하고 여기서 뭐 직접 상호를 알면 치거나 아니면 F2 키보드에 있는 F2를 눌러서 안녕 홍길동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상호를 안다면 안녕 주식회사한테 300만원이 50만원이 쪼개져 있고 얘한테는 50만원, 그 다음에 홍길동 250만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를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300만원이 아직 안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정확히 일치되게끔 250이 돼야지 두 개 합쳐서 300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꾸로 외상 때도 외상 매입금도 거래처 코드를 거시고요. 참고로 이제 직기품 뭐 이런 것은 거래처 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직기품 샀으면 그러니까 이번에 과거에 직기품 샀으면 끝이지. 우리한테 직기품을 판 거래처한테 사후 관리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통장이나 채권, 받을 돈, 그다음에 외상 매입금, 부채, 줄 돈 이런 것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되죠. 거래처별로. 그래서 거래처별로 정확히 이런 계정들은 채권 채무 계정 또는 통장 이런 거 자본금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거래처 안 걸어도 됩니다. 이런 계정들은. 그래서 채권 채무 계정이나 통장, 뭐 사무실 임차 보증금 뭐 이런 것 부채 계정들 등등은 거래처별로 디테일하게 쪼개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 거래처 등록을 미리 세팅해 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기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지금 입력 현황을 잠깐 보면 자, 이 상태로 입력이 지금 다 끝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결산서라는 것은 이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결산 양대 축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무상태표요. 그 다음에 손익이 표현되는 손익계산서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방금 이 작년 거는 입력해 놨고요. 손익계산서 작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얼마 있고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있는지 그 정기분 손익계산서에다가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두 개를 합친 것을 합계잔액 시장표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여서 합잔이라고 그러는데 합잔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랑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다 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합잔 두 개가 다 있어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작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놔야 되겠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거 손익계산서를 이건 올해 거 손익계산서인데 여기를 눌러보면 방금 아까 샘플로 입력한 거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어디서 입력했냐면 지울까 말까 하다가 7월달 이렇게 지금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여기 써 있죠. 50만원 상품 매출 50만원 비용 딱 하나 있다고 가정했어요. 복리후생비 20만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 50에 비용 20 그래서 마진이 30만원 났죠. 그래서 그걸 보면 다시 한번 매출 50에 비용 20만원 그래서 마진이 당기순이익인데 제일 밑바닥에 당기순이익 30 있다라고 이제 기준점표.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올해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과거 19년도에는 아무 자료도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지금 입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즉 이 메뉴인데요. 정기분 여기다가 모르면 상품 매출 작년 결산서 보고 해야 되겠죠. 상품 매출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작년에는 뭐 160만원 매출이 있었고 엔터.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는 지금 우리가 19년도로 타임머신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19년도 입장에서 기초는 18년 말이죠. 만약에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년 말 상품 재고가 여기 지금 현재는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가 그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여기 정기분 상품 재고가 있으면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입력을 안 해놨거든요. 한번 입력해 놓을게요. 상품은 자산입니다. 손익이 아니라 작년 말 재고 자산이죠. 쉽게 말하면 상품 엔터. 얼마가 있었다고 가정하냐면 7만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대가 안 맞죠? 지금 이쪽이 7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7만원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얘를 오른쪽도 맞춰야 되니까 157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대를 일치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고 방금 정기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로 70만원 넣는 게 자동 표시되고 있죠. 7만원. 자, 그래서 19년도에 60만원 상품을 샀고 기말에 재고가 7만원이 있다고 가정한 거니까 60만원 샀는데 7만원 재고 있으면 53만원이 매출원가죠. 팔려 나간 게 53만원. 그러니까 60만원 중에서 7만원은 재고로 남아있고 매출원가 비용화된 것은 53만원, 팔려 나간 거는 53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 심심하니까 복리후생비 밥 사 먹은 거 있다고 칠게요. 엔터. 복리후생비 그러면 9만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작년에는. 자,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작년에 98만원 이익이 났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됐고 매출원가가 53만원. 그래서 비용이 98만원 그 밥 사 먹은 것까지 차감되면 9만원 빼면 98만원 이익이 났다. 이제 이 말인데 이렇게 입력하면 올해 손익계산서를 눌러보면 아까 오른쪽 19년 여기는 깨끗했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기분 손익계산서 넣었더니 똑같죠. 53만원에서 98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20년, 전년도 19년 해서 비교식으로 손익계산서가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손익계산서는 아까 그 재무상태표는 외상매출금 받을 돈이 있으면 거래처별로 쪼개놨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거래처별로 쪼개는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기재무상태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이 2월 잉여금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잉여금 계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회사 등록할 때 여기 법인이냐 개인을 선택하는데 개인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 자체도 보이지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메뉴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정기재무상태표도 2월 잉여금 계정도 입력하시면 안 되고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하세요. 작년 결산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작년 결산서가 없다면 모두 다 자본금 여기로 331 자본금 계정에 여기다 모든 걸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여기다가 좀 잘못했는데 F5 눌러서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에다가 0을 쳐도 되고요. 이제 삭제를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만약에 결산서는 확정된 결산서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작년 결산서가 없다. 그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이제 입력하시게 되는 건데 지금 대차 불일치거든요. 차변이 더 커요. 대변보다. 자 그랬었을 때는 차대를 맞추는 방법은 자본금을 아예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차대 불일치 금액이 84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자본금 이렇게 해서 저 밑에 빨간색 차대 불일치 금액 840만원을 오늘로 자본금을 맞추셔도 돼요.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맞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자본금을 마음대로 건들 수가 없죠. 우리 등기부등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자본금을 실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 주식회사 설립할 때 이렇게 돼서 차대가 지금 현재 불일치합니다. 즉 이쪽 보시면 차변이 더 커요. 대변이 더 크구나. 지금 화살표가 잘못된 것 같네. 예. 그래서 대변이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네, 이쪽 지금 이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줘야지 1100하고 맞겠죠. 그래서 이 현재 160만원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법인이시라면 가지급금으로 맞추세요. 자본금을 건드릴 수 없거든요. 법인은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건드려도 되지만 그래서 법인은 차대를 도저히 못 맞추겠으면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얼마쯤 부족하죠? 160만원을 맞춰놓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못 맞추시면 그 다음에 만약에 자본금이 500밖에 안 돼서 오른쪽 대변이 더 부족하다면 현재는 이제 이쪽이 더 적네요. 이쪽이
그럼 이쪽에다가 맞춰주죠. 대변에다가. 그래서 여기는 가수금, 이번에는 아까는 가지급, 지금은 가수금. 그래서 부족액을 340만원 이렇게 맞춰주고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예, 실제 원칙은 작년 결선서가 있을 테니까 그 결선서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고, 결선서가 없어서 임으로 마치는 상황이 이해된다면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맞춘다. 법인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가지급 가수금이 아니고 이 자본금 계정에 마지막으로 맞춰준다. 요게 팁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정기 스타트 금액을 입력한 걸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회계연도가 그 왜 합자인 불일치가 떴죠? 한번 눌러볼게요. 얘부터 눌러봐야 되겠다. 합자는 일치시켰는데 새로 고치만 해서 그런 거예요? 새로 고치면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년도부터 입력을 하고 스타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19년도부터 미리 입력을 다 해놓고 싶다면 아까 말한 것대로 19년도 자료를 그냥 처음부터 다 입력하시면 돼요. 일자별로. 지금 이건 이제 샘플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19년도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셔서 20년도 기초 아까 스타트로 넘겨주면 돼요. 아시겠죠? 19년도부터 진짜 입력을 하고 싶다면 지금 20년이지만 타임머신 타고 가서 19년도를 실제 입력을 하고 싶다면 다 입력을 전표를 개별 메뉴 동영상을 들어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현재 19년도입니다. 20년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기말재고 2019년 기말재고 입력하시고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마감 후 2월을 하시면 마감 후 2월을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2020년도에 기초로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19년 말 숫자를 마감하고 2월 한다는 말은 20년도 입장에서 2020년에 스타트 1로 이쪽으로 2월 시켜서 자동으로 이 정기재무제표가 작성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방금 봤듯이 한 땀 한 땀 입력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20년도부터 입력하냐 19년도 입력할 거냐 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 19년도도 입력을 한다면 다 입력이 끝나고 결산하고 기말재고 입력, 잉여금 처분에서 마감 후 2월 이 3단계를 거치면 마감 후 2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초 2020년의 기초 숫자로 자동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은 동영상 우리 사브넷 보시면 강의실에 방금 마감하는 거 올해 거를 마감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 제일 마지막 22번이네 현재는 동영상 제목이. 그래서 기말재고 입력 손익 마감 후 마감 2월 방법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 작년에 지금 98만원 이익이 났잖아요. 단기순이익. 그래서 요 놈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그대로 단기순이익 여기에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기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타트 작년 기준의 그 전년도 스타트 누적적이니까 그래서 작년 결산서에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시면 그걸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 500만원 있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여기도 써있지만 작년에 잉여금이 아니라 결손이 나서 적자 있으면 마이너스 뭐 200, 300만원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결손금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작년 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현재까지 그 설명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원가 업종입니다. 원가 업종. 그래서 원가 업종은 크게 보면 500번대 그러니까 제조업, 건설업, 임대업, 분양, 운송 이런 원가 업종 해당되시는 경우에만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원가가 없는 업종들은 서비스업 이런 업종들이죠. 그 다음에 도소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도소매업도 원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소매업 상품만 사서 파는 도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서비스업 등등은 지금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이 강의를 끄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예, 그리고 지금 원가 업종이신 분들만 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자, 지금부터 원가 업종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샘플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도소매업 여기까지 입력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원가 업종은 여기 원가 명세서라는 걸 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제조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건설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마찬가지니까. 예.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조업이었다면 이런 재고가 있었을 겁니다. 기말 재고가 있었다면 원재료라는 재고가 있었을 거예요. 원재료. 그래서 얘 153번은 제조업 원재료 재고고요. 밑에 도급자가 써 있는 것은 건설업의 원재료 재고입니다. 좀 가정을 제조업으로 해볼게요. 153번입니다. 여기 선택하고 원재료 재고가 있었다면 3만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3만원. 예, 작년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재고가 3만원 있더라. 자, 그러면 또 대차가 안 맞을 테니까 3만원 넣어줘야 되겠네요. 얘를 160만원으로 3만원 늘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차대 일치시켜 놨고요. 자, 원재료 재고를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명세서 얘를 눌러보면 원가 명세서를 눌러보면 여기서 원재료 엔터를 치면 이제 작년, 그러니까 18년 말 기초는 없었고 지금은 19년도입니다. 그래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그러니까 19년도 1년 동안 원재료 매입액이 19년 8만원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8만원.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정기재무상태표에 원재료 재고 3만원 넣어서 8만원어치를 샀는데, 작년 이야기예요. 8만원 작년에 샀는데 기말에 재고가 3만원 있다는 얘기는 원재료 B가 5만원이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재고를 뺀 나머지가 원재료 B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원재료 B가 있고, 여기 이제 각종의 504가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임금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이 원가 업종 등소상 원재료 B가 5만원, 그래서 노무비 6만원 이셔서 원가 집계를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고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단기 원가 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단기 작년에 방금 입력한 대로 원재료 작년에 8만원, 여기 19년이고 얘는 20년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8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에서 5만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임금 6만원에서 11만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트, 우리 회사 스타트 정기재무제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